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경영지도사 2차 회계학 시간이고요. 우리 경영지도사 2차 회계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텐데요. 일단 저희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 1차 시험 때 배웠던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사실 커버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경영지도사 회계학 부분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이걸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또 시험에 어떻게 나오면 요 답안지를 이제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기 때문에 답안지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고민을 좀 많이 가지실 겁니다. 그래서요, 저희 시험이 회계사나 세무사, 흔히 회계학 2차로 시험을 보는 회계사나 세무사랑은 또 다른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개념을 묻는 문제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좀 위주로 대비를 해주셔야지 그냥 내용만 쭉 공부하시면 아니 이게 내가 공부했던 거랑은 다르네, 혹은 내가 너무 가투입을 했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니까요. 기출문제를 하나 보고 그 다음에 그 기출문제에 맞는 내용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읽어보시면 362페이지 먼저 피시죠. 362페이지. 이 362페이지를 피시면 놀랍게도 이게 2011년 기출문제입니다.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을 물어봤어요. 10점짜리로 물어봤거든요. 보시면 저 해답을 보시면 너무 길게 썼어요. 저 해답 뭐 이렇게 길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자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중 정보 이용자의 유용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해 가능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죠? 회계 정보의 이해 가능성에 대한 정보 제공자와 정보 이용자의 입장을 설명하고, 회계 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이해 가능성이 저하될 경우 회계 정보를 제외시키는 데 대한 IFRS의 입장을 쓰시오 그랬습니다. 그럼 회계 정보 이용자의 이해 가능성이 저하될 경우 회계 정보를 제외시키는 것에 대한 IFRS의 입장을 정확히 쓰시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죠. 그죠? 그럼 우리 하나씩 일단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362페이지 여러분 체크해 두시고 앞으로 넘어가서 192페이지에 있는 회계 기본 이론을 정리해 볼게요. 190페이지에 있는 회계 기본 이론이요,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면, 자, 회계의의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딴 건 필요 없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회계가 뭡니까? 빠르게 정리해 보시죠. 여기 기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누가 있어요? 주주나 채권자가 있죠. 주주나 채권자가 기업에게 뭐 하죠? 자금을 수탁해요. 각자의 목적으로 자금을 수탁합니다. 하지만 주주와 채권자는 뭐가 필요합니까? 주주와 채권자는 정보를 필요로 해요. 정보를 필요로 한다고요. 왜 정보를 필요로 할까요? 왜? 자원이 한정돼 있으니까요. 여러 군데 투자하고 싶지만 내가 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정보를 받아서 내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기업은 어떻게 합니까? 기업은 이 기업의 경영자가 기업 경영 과정에서 나타난 기업 경영 과정에서 나타난 경제적 현상,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식별 가능한 거래라고 하죠. 요 식별 가능한 거래를 주주와 채권자에게 경제적 현상을 식별하고 측정하고 전달하는 게 요게 뭐라고 그랬어요? 요게 회계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럼 주주와 채권자를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요 주주와 채권자를 다른 이름으로 정보 이용자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럼 정리해보면 회계는 정보 이용자들이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정보가 필요해. 그래서 기업의 경영자가 기업의 경제적 현상에 대해서 식별하고 측정해서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과정, 이 과정을 회계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엔 회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회계는 정보의 제공이지 단순히 장부에 기록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했었고요. 그죠? 그럼 거기 192페이지 보면 재무회계의 수단 및 기준이 나오는데 아유 뭐 이런 게 자 그럼 보시면 그럼 정보를 제공한다는데 너 도대체 어떤 정보를 제공하니? 묻는다면 크게 4가지 정보를 제공해요. 첫 번째, 일정 기업의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경영 재무 상태표,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포괄 손익 계산서.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 기업의 자본의 변동을 나타내는 자본 변동표, 이 기업의 현금 흐름의 변동을 나타내는 현금 흐름표요. 여기까지 하고 나서 요 사항들을 자세히 보고하는 주석이 있다고 그랬죠. 실제로 그래서 요렇게가 회계정보의 주요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했던 내용 그냥 복습하는 거니까. 요게 기업의 주요 재무제표 Financial Statement라고 하죠. 좋아요.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재무제표를 만들 때 회계까지는 알았으니까 이렇게 재무제표를 만들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뭡니까? 그쵸? 재무제표를 만들 때 너와 내가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일정한 작성 기준이 없다면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하락할 수도 있고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과 정보 이용자가 이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이해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정보 이용자한테 회계 정보를 전달할 때 작성 기준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기준,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이라고 했었죠. 갭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회계 기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제 회계 기준, 저희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회계 기준은 상장 기업 같은 경우엔 한국채택 국제 회계 기준을 쓰고요. 비상장 기업 같은 경우엔 IFRS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쓴다고 그랬죠. 그렇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시고요. 193페이지 상단에 보면 국제 회계 기준의 도입으로 장점이 뭐냐 나와 있는데 여러분 거기 읽어보시면 국제 회계 기준의 장점, 국제적으로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고 자금 조달의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IFRS 도입된 지 벌써 8년째예요. 이게 왜 나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 정도 구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 재무보고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회계감사가 나와 있는데 우리 회계사 시험 아니에요. 모르셔도 됩니다. 나오면 뭐 신뢰성을 높인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그럼 우리가 회계기준에 이런 걸 있다는 걸 아는데 자 여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모두 아셔야 됩니까? 우리가 회계기준이 아이고 목이 아프네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회계란 무엇인지부터 회계기준이 뭔지까지 회계기준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까지 배웠는데 그럼 이런 경우가 있다고요. 우리 IFRS 회계 기준이 있는데 요거 말고 개념체계라는 게 있어요. 개념체계. 우리 개념체계는 뭐라고 그랬죠? 보고서 잘 쓰는 법이라고 그랬죠. 제가 기억나시죠? 1차 때 얘기했잖아요. 개념체계는 보고서 잘 쓰는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IFRS라는 회계 기준이 만들어지기 전후 또는 우리가 새로운 그 회계 기준에 없던 새로운 거래들이 나왔어요. 요즘은 그런 거래들이 참 많거든요. 옛날 회계 기준으로는 커버가 되지 않는 경제적 거래들이 막 일어난다고요. 이런 것들을 회계 처리를 할 때 우리가 판단 기준이 되는 근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개념 체계가 된다고 그랬고요. 개념 체계는 이 IFRS를 통해서 정보 이용자한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IFRS를 서포트하는 개념이다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념 체계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보고서 잘 쓰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요, 개념체계 회계 정보를 정보 이용자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보고서 잘 쓰는 법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 개념체계라고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보고서 잘 쓰는 법이 있고요. IFRS는 실제로 보고서 작성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가끔씩 야, 보고서를 잘 쓰려면 A랑 B를 똑같이 보여줘야 돼. 보고서를 잘 쓰려면 A와 B를 똑같이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게 개념체계의 입장인데 IFRS에서는 야, B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A를 좀 더 집중해서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럼 이렇게 두 개가 상충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IFRS랑 개념체계가. 이 경우엔 어떤 걸 써야 될까요? 그쵸? 당연한 얘기지만 IFRS와 개념체계가 상충되는 경우엔 언제나 IFRS를 우선 적용합니다. 여기까지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좋아요. 우리 지금 웃고 즐기는 사이에 193페이지로 넘어갔어요. 193페이지로. 그럼 넘어가셔서 개념체계의 목적이 나오는데 이런 거 굳이 시험에 나올까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차 강의랑 2차 강의, 뭐 비록 경영지도사라고 하더라도 1차 강의와 2차 강의의 차이점이 뭐냐면 2차는 시험에 나올 걸 빨리빨리 정리하고 문제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지 내용 정리를 기본 1차 강의처럼 쭉 다시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럼 우리 실제로 개념체계에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개념체계 구성 내역을 좀 아셔야 되는데 195페이지에 있는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을 볼 겁니다. 그럼 이 개념체계를 보면 이 개념체계 안에 뭐가 있냐면 질적 특성이라는 걸 개념체계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질적 특성. 질적 특성은 뭐냐면 잘 쓴 보고서들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지롱. 그게 질적 특성입니다. 그럼 질적 특성은 근본적 질적 특성과 근본적 질적 특성과 보강적 질적 특성으로 나누어져요. 여러분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 게 근본적 질적 특성과 보강적 질적 특성은 계층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그렇지만 제가 기본 강의 때도 설명했었죠? 근본적 질적 특성은 아이돌이고요. 보강적 질적 특성은 백댄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돌이 뭐 오늘 컨디션 안 좋아. 그렇다고 백댄서가 막 설현 제치고 나와서 춤출 수 없다고요. 항상 근본적 질적 특성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게 보강적 질적 특성이지 보강적 질적 특성이 근본적 질적 특성을 저해하면서까지 일을 진행할 수는 없다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좋아요.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그럼 근본적 질적 특성은요, 이 안에 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뭐로 나눠집니까? 목적 적합성이랑 표현의 충실성으로 나눠지죠. 목적 적합성과 표현의 충실성으로 나눠져요. 목적 적합성은 뭐 기억해야 돼? 목적 적합성이라는 게 뭡니까?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면 목적 적합한 정보라고 얘기합니다. 어렵지 않죠?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면 목적 적합한 걸로 봐요. 따라오시죠? 표현의 충실성은 그냥 다 써 있는 걸 얘기합니다.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목적 적합성 안에도 또 근본적 질적 특성이 3개가 있는데 아시죠? 예측 가치가 있고요. 확인 가치가 있고요. 여기 중립성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2차도 여기까지 외워주셔야 되고 표현의 충실성을 보면 완전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죄송해요. 중립성이래. 중요성인데 여러분 웃을 뻔했네요. 중립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오류예요. 오류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여기까지는 좀 아셔야 돼요. 넘겨보시면 이런 얘기들이 다 나와요.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보강적 질적 특성을 보면 이 보강적 질적 특성 안에는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이해, 가능성, 그 다음에 적시성이 있습니다.
요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 정도 모양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하나씩 얘기해 보면 예측 가치는 뭐죠? 내가 요 정보를 받으면 내가 미래 이 기업의 경영 상태나 경영 성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걸 예측 가치를 얘기하는데, 예측 가치에서 중요한 말은 뭡니까? 예측 가치에서 그 중요한 말은 그 자체가 예측치일 필요는 전혀 없고요. 예측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거 아셔야 되고, 확인 가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확인 가치는 피드백 가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예측한 정보에 대해서 추후에 확인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면 그 확인 가치를 갖는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예측 가치와 확인 가치는 동시에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요. 여기까지요. 중요성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전에 계량적으로 임의로 사전에 결정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중요성은 이런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회계감사 나가면 재무제표 작성할 때 그 삼성전자의 재무제표의 1원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는 10억 단위를 1원으로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1원이 돈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감사 나가서 여기 500만 원 잘못되는데요? 고치세요 라고 얘기하면 삼성전자 담당자가 뭐라고 그래요? 야, 저 회계사 내보내라 이런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중요성이라는 건 실제로 요 기업의 규모나 사이즈를 보고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똑같이 그 기업의 자본이 100억대 회사라고 하더라도 경영자가 아주 회사 돈 안 쓰고 아주 나이스해. 회사 내부 시스템도 아주 잘 구성되어 있어. 이런 회사가 있고요. 경영자 개판이야. 회사 돈이 지 돈이라고 생각해. 시스템 개판이야. 이런 회사가 있으면 요 두 회사의 중요성 금액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중요성 금액을 결정할 때는 계량적으로 사전에 의미로 결정할 수는 없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표현의 충실성인데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이 근본적 질적 특성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절차를 제시했어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목적 적합성을 먼저 따져보고 두 번째로 표현의 충실성을 따져보라고 그랬어요. 야, 요게 의미가 있는 정보냐? 내가 요 정보를 받으면 내 의사결정이 바뀔 수 있을까? 정보 이용자가 그거 따져보고 그 이후에 야, 요걸 근데 보고서에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요런 걸 생각해 봐야지, 보고서에 잘 표현할 수 있는가 봤더니 잘 표현할 수 있어. 근데 정보 이용자가 요 정보 받으면 쓰레기야. 그럼 뭐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아셔야 되는 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도 좀 아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우리 2차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근본적 질적 특성을 적용할 때 표현의 충실성을 따지고 그 이후에 목적 적합성을 따지려고 한다.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쓰시고 그러면 잘못됐다고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실제로 근본적 질적 특성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절차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 현상에 대해서 식별하고 나서 목적 적합성을 따지고 그 이후에 표현의 충실성을 따져야 한다. 이렇게 써야지 맞는 표현이 된다고요. 따라오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표현의 충실성 보면 완전성인데, 완전성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정보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는 모두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성이에요. 정보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 기업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소까지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따라오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중립성입니다. 중립성은 뭡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 기업의 경영 성과를 좀 더 잘 보이고 싶겠죠. 그렇죠? 하지만 정보 이용자나 기타 감독기관은 이 회사의 경영 성과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고 싶은 생각이 많다고요. 야, 뭘 그렇게 긍정적으로 봐? 내가 볼 땐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야, 너 충당금 왜 이렇게 조금 받았어? 충당금을 더 많이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땐 누구 입장을 통해서 작성해야 됩니까? 경영자예요? 정보 이용자 입장이에요? 중립적으로 작성을 해야죠. 어느 편도 두지 않고 보고서는 제3자의 입장에서 중립적으로 작성이 돼야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중립성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는 말은 이게 완전히 똑같은 말이진 아니지만
객관성과 비슷한 뜻이기 때문에 여 정보 자체가 중립성이라는 정보 자체가 의미가 없는 정보인 건 아니에요. 요것도 체크하셔야 되고, 세 번째로 무오류인데 이것도 참 요즘 얘기가 많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무오류라는 게 100% 하나도 이 재무 정보에 오류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면 저 같은 회계사는 금방 깜방 가요. 그렇죠? 아니, 회사의 정보를 100% 우리가 어떻게 다 확인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재무 정보 개념 체계에서 얘기하는 무오 오류라는 건 회계 정보에 오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용 절차와 적용 방법에 오류가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100% 맞는 숫자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따라올 수 있겠죠? 여기까지 정리하셔야 돼. 여러분, 지금 제가 핵심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아셔야 혹시 문제가 또 나오더라도 맞출 수 있어요. 비교 가능성은 뭡니까? 비교 가능성은 좀 할 얘기가 많은데, 비교 가능성과 관련해서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 게, 비교 가능성은 비슷한 건 비슷하게 보이고 다른 건 다르게 보여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비교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관성이라는 수단이 뒷받침돼야지 비교 가능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요거 좀 아셔야 되고, 그쵸? 일반적으로 비교 가능성은 기업 간 비교랑 LG랑 삼성전자 비교요. 혹은 기간 간 비교요. 전기와 단기 비교요.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최소한 비교 가능성을 위해서는 최소한 두 항목 이상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좀 아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단기, 전기 이렇게 공시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검증 가능성은 뭡니까? 어느 누가 하더라도 비슷한 바운더리 내에 결과치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능성은 정보 이용자가 이해하기 좀 쉽게 작성이 돼야 된다는 건데, 얘는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회계 정보를 알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작성하면 되는 거지, 회계 정보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회계 정보를 작성할 필요는 없어요. 회계 정보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재무 정보를 작성하면 회계 보고서 나올 때마다 중급 회계 책이 붙어서 나가야 돼요. 아쉬웠어요. 여기까지.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우리 좀 전에 읽어봤던 기출문제가 요 표현이라고요. 보시면 이해 가능성 보면 이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완전성을 저해하는 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회사의 경영자나 정보 이용자들 봤더니 회계를 아무것도 몰라. 근데 이 회사에 파생상품 이슈가 있어. 그 회사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장님이나 정보 이용자들한테 파생상품 얘기해봤자 이 사람들 아무것도 이해 못해. 그렇다고 중요한 파생상품 정보를 빼고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근본적 질적 특성 중에 하나인 완전성을 저해시키면서 보강적 질적 특성 중에 하나인 이해 가능성을 높인 거잖아.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두 개는 계층관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요. 뭐라고 이해할 수 있냐면, 아이돌이 오늘 너무 춤을 잘 춰. 아이돌이 오늘 춤을 너무 잘 춘다고 지금 쯔위를 밀어낼 수 없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완전성을 저해하는 건 그 보강적 질적 특성을 높이기 위해서 근본적 질적 특성을 높이기 위한 행동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따라오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적시성은 일반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제때제때 보여줘야지 시간이 지날수록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건데, 아셔야 될 게 추세 분석 있잖아요. 우리 몇 개년치 동안에 매출의 증감을 보자. 추세 분석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계속 경과돼도 적시성이 떨어지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온 김에 또 얘기를 하면, 보강적 질적 특성은 근본적 질적 특성처럼 순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없습니다. 얘네들은 자기 마음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근본적 질적 특성을 증가시키고 싶으면 적시성 낮출 수도 있고요. 검증 가능성 먼저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느 하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느 하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느 하나를 극소화시키는 거 상관없어요. 얘네들은 트와이스 멤버들이 다 순서대로 나와서 노래를 불러야 되지만 백댄서 비하는 거 아니에요. 백댄서기 때문에 오늘 한 분이 아프면 한 분은 안 나와도 된다고요. 한 분이 특별히 춤을 잘 추면 그분만 더 출 수 있다고요. 그 얘기입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정리했어요. 네,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이슈 정리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이슈부터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